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프라인 교육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오셨었잖아요. 그 학원 탐방. 학원 탐방이라도 와보셨거든요. 아, 그때. 지난번에 김포에서. 네. 오늘 김포에서 있었던 내용이랑 지금 준비된 자료가 겹치는데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별로 안 괜찮으시죠? 네. 결과지를 다른 거 드릴까요? 결과지 다른 이미지가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제가 일단 앞쪽에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다가 결과지만 좀 스위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앞쪽에서 이야기할 거는 ADTM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특별히 인사를 하고 시작할 필요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앞쪽에서 제가 2시간 정도 이끌어갈 거고 뒤에 이제 이시훈 대표가 나와서 이 에이블 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 전에 큰 틀에서 이 에이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블 스탠다드로 가맹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에이블 스타로 가맹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걸 끄면 되겠죠? 당분간은 슬라이드를 네, 뭐 안 꺼지면 안 꺼지는데요. 꺼진다. 네. 제가 껐다 킨 건 아니겠죠? 껐다 켰네요. 그냥 둘게요.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가맹을 하셨으면은 사용하시는 게 LMS예요. 온라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이제 온라인에 로그인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플러스 ACL입니다. 일단 LMS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들어와서 하실 수 있는 게 진도 나가는 거죠. 진도 나간다는 뜻은 동영상 플러스 각종 테스트예요. 플러스 어플 밑으로 뺄까요? 네. 수업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라고 쓰긴 했지만 이게 수업 안에 들어있는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 여러분들이 LMS 안에 들어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일단 개념 테스트가 있고요. 개념 문제를 푸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레이어드 테스트, 누적 복수 테스트죠. 그래서 누적 복수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답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등급 유지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성적표만 출력하는 ADTM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양쪽 다 사용하는 거지만 어플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진도나고 다양한 테스트 이외에 또 하나 뽑아본다면 보고서, 성적표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 LMS는 기능이 외부에서 그냥 가볍게 볼 때는 영상 보고 문제 풀고 끝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문제 오답 리스트에 가 있고 오답 리스트에 가 있는 문제를 아이가 맞췄으면 다시 3 레이어드에 가 있고 그걸 맞추면 그때 판단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이동을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이들이 태블릿 화면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냥 이 문제의 일련 번호를 그냥 0000 1번 문제로 그냥
그 시리얼 넘버를 그냥 정해볼게요. 1번 문제가 나왔어요. I가 이 문제를 맞췄다. 그리고 0000 2번 문제를 만약에 I가 틀렸다. 그러면 A분에서는 요거는 일단은 맞췄으니까 정답 처리를 해놓고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0001에 다시 1문제가 이제 데일리 테스트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안에서는. 맞추는 순간 이거랑 유사한 문제들을 다음에 시험에 또 내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하게 1회차 수업 때 아이가 저 문제를 진도를 나가다가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맞추면 이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이 되면 출제가 될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아이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개념 공부를 하겠죠. 새로운 내용들이 익힌 거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머릿속에 담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숙제가 나가죠. 그 두 번째 날에는 오히려 숙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하겠죠. 세 번째는 오답 정리한 거를 확인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아이가 오늘 새로운 개념을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치면 맨 처음에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집합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문제를 쭉 풀어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숙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죠. 그 다음날 학원에 오면은 숙제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고 숙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숙제 중에서 틀린 문제들을 질의응답을 할 거잖아요. 질의응답을 하면 얘가 숙제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오늘 학원에 와서 해결을 했죠. 여기 와서 해결했던 숙제 내용들은 언제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오늘 2차 학습을 집에 가서 하고 3차 학습을 학원에 와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오답을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오면은 월요일 날 배운 게 오늘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데일리 테스트가 출제가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데일리 테스트가 저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맞추면 이렇게 되는데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틀려도 0000-002-1번이 데일리 테스트로 또 나오게 돼요. 유사 문제가 데일리 테스트로 뽑혀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더불어서 이 문제는 틀렸으니까 오답에가 있어요. 오답 리스트에 가 있으면 아이가 태블릿 화면에서 6칸 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렉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오답 리스트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데일리 테스트, 그다음에 여기 3LT, 선생님 거에 여기는 오늘 푼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성적표. 아이들 거는 좀 달라지겠지만 선생님 화면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가 있을 거예요. 모든 틀린 문제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1이 있으면 얘가 틀렸는데 아직 처리 안 된 문제가 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10이라고 써 있으면 얘가 10문제를 틀렸는데 그게 아직 오답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쵸. 근데 오늘 기분 안 좋으신 분들이 오전에 있으시네요. 커피가 없어서. 저도 약간 커피 중독이라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일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한번 머리를 지배하고 나니까 진짜 그렇다라는 신념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일하기 시작하면 일단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셔줘야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실제로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 이제 뭐 카페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뇌에 들어와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것들을 좀 방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지금 호르몬 이름을 까먹었는데 사람의 뇌가 24시간 돌아갈 거 아니에요. 밤에도 꿈을 꿀 테니까 숨도 쉬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뇌의 기능 없이 숨을 자동으로 쉬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교감신경계나 부교감신경계를 적절하게 계속 조절을 하면서 잘 때는 교감신경계는 비활성화 상태가 되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뇌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몸들을 컨트롤하고. 뇌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뇌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잘 때는 아무래도 부하가 좀 떨어지겠죠. 생각하고 막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뇌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공부를 한다거나. 그리고 뇌가 점점 피곤해지겠죠.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뇌가 좀 더 쉬어줘야겠다라는 신호를 내 몸에 보내는 게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 호르몬의 역할은 나를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은 피곤함을 느끼고 피곤함 끝에는 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카페인을 먹으면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카페인을 먹었을 때 잠이 안 오는 이유는 그런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뇌의 에너지를 좀 더 지속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요 안에 들어있기는 해요. 뭐 녹차에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실제로 나의 뇌를 좀 더 풀가동을 오래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의학적인 보고 자료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중독되기 시작하면 커피가 없으면 일을 잘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이게 정신적인 작용도 있고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이제 괜찮겠죠? 자, 지금 스마트 러닝이 온라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오전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리면 오답 리스트에 가 있을 거예요. 오답 리스트에 숫자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은 거기에 틀렸지만 그 문제를 다시 맞추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문제 이상, 여기에 숫자가 10개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안 되고 항상 5문제 선에서 유지가 되는 게 맞다. 5문제들은 언제든지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5문제를 언제 컨트롤을 하는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공부량이 좀 들쑥날쑥할 수 있잖아요.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이. 그랬을 때 오늘 수업에 약간 시간 좀 남는다. 그럴 때 오답 리스트를 가지고 나머지 수업들을 좀 자유롭게 채우실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오늘 15분 정도가 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투리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오답 리스트를 풀다가 딱 15분 정도 될 때까지만 푸는 문제를 손을 대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시 그냥 남겨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답 리스트는 그렇게 관리할 거예요. 자, 이 오답 리스트가 다시 풀었는데 맞추는 경우가 있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애가 오답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틀린다. 이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 문제가 담고 있는 개념 영상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념 설명 다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개념을 다시 보게 해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야 되는 개념, 그걸 다시 보여주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숨만큼 라우데라든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개념서 한 권을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중등과정은 숨만큼 라우데를 추천을 좀 해드리는데 그러면 숨만큼 라우데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용 정리를 하게 하고 그 근처에 있는 몇 개 유제라든지 예제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풀어보게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못 푼 이유가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념 정리가 아직 덜 돼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데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좀 가정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 기회를 준다라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가장 시간이 빠른 방법은 뭐예요? 문제 직접 풀어주는 겁니다. 중간 단계는 뭡니까? 선생님이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개념,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개념, 공식 이런 것들을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구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물어봐서 너 이거 알아? 너 요거 알아? 요거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애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단계를 같이 밟아 나가주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AV 페이퍼 있죠? AV 페이퍼에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는 이거 계속 껐다 켜주는데 신경 쓰이시죠? 첫 번째는 에스크 하시고 뒤에는 백그라운드 날리시고 세 번째는 로지컬 띵킹 네 번째는 이니셜 칼큘레이트해서 A, B, L, E 네 약자를 따서 알파벳 약자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인가
그 내용들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를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계산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짚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문제에 틀렸다 이거 딱 준 다음에 위에서부터 네가 아는 거 다 채워. 문제 어디까지 풀었으면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어디까지 고민해 봤는지 어디는 알고 어디는 모르는지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 에이블 페이퍼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봐 라고 하고 키워드를 더 넣어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에이블 스마트 LMS 그 다음에 에이블 페이퍼 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전문가용 120가지 색의 색연필 정도라고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봤을 때 빨강색과 조금 진한 빨강색과 조금 어두운 빨강색과 노란색이 조금 섞인 주황빛 또는 빨간색과 버건디가 들어간 빨간색 굉장히 다양한 빨간색을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이 자유롭게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에이블을 잘 사용하신다면 그 중에서 메인 컬러 한 5자로 뽑아가지고 쓰면 가볍게 쓰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이 도구를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럼 120가지의 색깔을 각각의 특징들을 잘 뽑아가지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즉 에이블은 도구입니다. 수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학습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어느 후기까지 운영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원에 맞춰서 조금 쓸 거거나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대치동에서 진행되는 개별 맞춤 수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개별 맞춤 수업을 넘어서서 뭔가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이랑 묶어서 진행할 것인지 다양한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LMS예요. LMS가 있을 때 장점은 모든 테스트가 자동으로 출제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적표가 자동으로 정리된다. 때 되면 보고서 만들어서 엄마한테 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장 선생님이 해외여행을 가도 온라인에 접근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진도는 잘 나가고 있는지 좀 느려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우리 학원 아이들 중에서 보름 동안 미국에 뭐 어학연수 혹은 캠프를 갔다 온대요. 그럼 캠프 가서 하루에 한 블럭씩 로그인해서 접속할 수 있게끔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최소한의 진도는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이에게 뭐 우리가 수강료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수강료를 안 받는 중지 기간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는 어떤 아이가 오늘 와야 되는데 무단 결석을 했어요. 근데 뻔뻔하게도 그냥 보충은 무조건 해달래요.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은 진상 엄마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말에 부르면 돼요. 불러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하고 시켜놓고 공부한 다음에 적당히 확인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LMS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능들 중에서 몇몇 가지들만 뽑아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뭐 3레이어드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 복습을 시킬 거예요. 일단 무조건 이 아이가 한 번 문제를 틀리면 얘는 오답으로 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답에서 맞추기 하겠죠. 맞추기 하면은 얘는 이제 3레이어드 테스트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또 틀리면 또 오답으로 가 있고 여기서 맞추면 1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3주 뒤에 풀어봤는데 또 틀리잖아요. 그럼 다시 오답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맞추면 다시 3레이어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계속해서 얘가 혼자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가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풀리는 것보다는 오답을 풀리는 게 유사문제를 풀리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저에 대한 나름의 합당한 주장이 있어요.
이 문제는 저희가 온라인에 올려놓은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과정을 배울 때 이 문제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르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석의 기본 문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배울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문제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꼭지로 문제 아래 이렇게 써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은 언제 풀어도 이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만큼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네 혼자 스스로 100% 풀 수 있을 때까지 확인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유사 문제, 여기에서 유사 문제 다루고요. 이 문제들을 오프라인 교실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 유사 문제들은 세상에 깔리고 깔린 게 유사 문제예요. 조금 다르거나 많이 다르거나 사실은 같은 개념이지만 아이들이 봤을 때 전혀 다른 문제거나 깔리고 깔린 게 유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유사 문제들은 트레이닝 키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온라인에 다루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유사 문제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과정을 배울 때 아주 키가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가 문제집을 한 번 띄웠으면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 문제집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언제 풀어도 대부분의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내신 기간에 들어가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리뷰를 했다면 이 문제를 결국엔 다시 다 풀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게 저는 진짜 수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두고 끝까지 괴롭히게 만들겠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많은 문제를 풀리는 것보다 최소한의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그래서 얘가 한번 푼 문제들은 언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게 LMS 안에서 돌리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MS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하루에 문제 푸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이가 오늘 블럭을 2개의 블럭을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많이 풀면 한 10문제, 적게 풀면 한 7, 8문제, 많이 풀면 한 12문제, 적게 풀면 한 7, 8문제예요. 한 블럭만 나간다? 절반으로 치면 됩니다. 적게 풀면 3, 4문제, 많이 풀면 한 6문제 정도. 한 블럭만 공부한다면 한 블럭 공부하는데 보통 한 3, 40분 정도 잡으면 돼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 첫날에는 그 문제만 풀고 끝이에요. 오답 리스트도 없고 데일리 테스트도 없고 3레이어드 테스트도 없잖아요. 그 다음 날 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데일리 테스트는 그 다음 날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 가잖아요. 드디어 오늘 풀 6문제랑 데일리 테스트 6문제가 만나니까 공부량이 2배로 늘어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아이가 틀린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와요? 다시 3레이어 테스트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오답 리스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문제들은 6문제지만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거의 한 18문제가 온라인에서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체제로 바뀝니다. 여기서 아이가 매일매일 만나는 문제는 하루에 12문제씩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이가 틀렸던 문제들, 누적 복습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와 준하는 수준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의 20문제에서 23문제 단위로 돌아요. 아시겠지만 아이가 24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아주 쉬운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분, 많이 잡으면 1시간까지 걸리죠. 1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온라인 태블릿만 가지고 하루에 아이가 4-5개의 개념만 익힌 다음에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문제량이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숫자를 직접 카운트를 해본다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해도. 다만 그 안에 푼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하는 과정들이 덜어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 과정을 배운 다음에 숙제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숙제는 여기서 푼 문제랑 유사한 문제들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양치기 수업은 가능한 시스템이 LMS 시스템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3레이어드 테스트에서 아이가 문제를 여기는 이제 틀린 거고요. 맞췄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순서도가 맞췄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맞췄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출제가 안 돼요. 맞췄으니까. 이걸 다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그래서
I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태블릿에. 그럼 여기에 1, 2, 3 쭉 가서 9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을 누르면 다음 회차에 이 문제가 다시 나오고요. 2를 누르면 다음 회차에 나오고요. 9를 누르면 9번 수업이 지난 다음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일주일에 수업이 3번이라고 한다면 3주 뒤에 이 문제를 다시 풀리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풀리겠다는 뜻에 대한 판단 기준은 딱 객관적으로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 가이드만 잡아드린다면 이 문제를 얘가 다음에 다시 풀 때 틀릴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얘가 다음 주에 풀면 맞출 것 같아. 근데 다다음 주에 풀리면 틀릴 것 같아. 그러면 틀릴 것 같기 전에 풀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완전히 까먹기 전에 풀리면 손을 안 갑니다. 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아이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거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 번 더 리트리버 프랙티스 시켜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한 번 더 풀어보라는 얘기죠. 네 머리로 온전히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봐 하는 게 이 누적 복습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 문제를 맞췄을 때 여기서부터 선생님은 고민하셔야 돼요. 얘 진짜 알고 풀었나? 이 정도면 넘어가도 괜찮아.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애매하면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돼요. 너 이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풀었어?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해봐봐.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이 정도면 더 이상 풀릴 필요 없겠다. 그럼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얘가 오답 리스트가 많다는 뜻은 이 문제들이 다음 시간에 쓸 레이어드 테스트로 자동으로 출제가 될 거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누적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진도 나가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다. 그러면 당분간 이런 내용들을 출제를 안 하거나 혹은 9번 뒤로 밀어놓거나 이런 판단들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안 하시면 출제가 안 되고 완료된 걸로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3주 뒤에 다시 풀려봐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런 문제들을 눌러주면 되겠죠. 제 생각엔 그런 문제들을 하루에 1개 또는 2개 정도씩은 3주 뒤에 풀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가 스마트 LMS 이 시스템에서 만난 대부분의 문제들은 잘 풀 거예요. 언제 풀어도. 그 뜻은 뭡니까? 아이가 언제 풀어도 잘 푸는 여러 개의 문제가 있다는 뜻은 이 문제를 꼭꼭 씹어먹었다는 문제 이야기겠죠. 꼭꼭 씹어먹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수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다져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숙지 완성도까지 받쳐지고 오답까지 정리가 진짜 잘 되고 아이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에이블 페이퍼라든지 기타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제공을 해주셨다면 얘가 성적이 안 올라가면 이상하죠. 왜? 대부분의 시간들을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데 할애를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를 푼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 입장 정리를 해드린다면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자체를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즉 아이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들을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선생님 판서로 문제 풀어주는 시간을 거의 제로로 수렴하게끔 만드는 게 A불의 첫 번째 교육의 방향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직접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일단 그걸 좋아해요. 내 머리를 안 써도 되니까 편해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들이랑 밀당하실 필요들이 있어요. 가끔씩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공부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순간순간적으로 덜하고 속 시원한 맛들도 있거든요. 대신에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음에 오답 리스트에서 맞췄건 쓸 레이에서 맞췄건 어찌됐건 내가 그걸 맞출 거예요. 맞췄다고 친다면 이건 온전히 얘가 푼 게 아니라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푼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 3에서 9 사이에 뭐 하나 눌러줘야죠. 내가 풀어준 거라고 한다면 그걸 선생님이 핸들링 할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총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이가 어떤 문제를 풉니다. 퀘스천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풀었을 때 맞췄을 경우가 있고 틀렸을 경우가 있어요. 틀린 거 괜찮아요. 틀린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뭔가 틀리잖아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몰라? 너 일단 여기 한번 내용 다시 보면서 생각해봐.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못 풀면 일단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오답 리스트에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이제 선생님은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이 문제를 설명해 줄 것인가, 자료를 뽑아줄 것인가, 아니면 개념 설명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줘야 되나 하면서 선생님이 이 아이 한 아이에게 이 한 문제 때문에 쏟아내야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스스로 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막히면 일단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수업 들어갈 때 약간의 준비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이가 이걸 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어요. 틀린 문제면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다시 배우면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맞췄어요? 진짜 알고 풀었나요? 어쩌다 답만 맞췄나? 얻어 걸렸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 수업 방식 그대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는 매일 이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오답 정리만 해줘요. 근데 실제로 성적을 올리는 건 이거예요. 이건 실력을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얘가 처음에 5분 문제를 다음에 풀게 해주는 거. 근데 성적은 실력과 항상 똑같지는 않죠. 실력보다 성적이 더 낮잖아요. 실력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력이 성적으로 고스란히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아는 문제 다 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수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는 문제를 내가 진짜 알고 풀었나를 일단 아주 잘 확인해 줘야 돼요. 왜냐면 에빙하우스의 마가공성에 따르면 사람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1시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44%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56%가 1시간 뒤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30%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20몇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배우면 까먹는 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누적 복수 테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맞췄으면 이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들어간다. 여기가 1회차 수업이고요. 여기가 2회차 수업이에요. 아이가 온라인에서 맞춤 문제들이 있고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푼 모든 자료들은 프린트 형태든 뭐든 다 남겨놓고 갈 거예요. 이건 스탠다드건 스타건 관계없이 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냥 서술형 페이퍼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종이 있죠. 공동구매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파일 올려드려서 학원에서 출력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렉처에서 푼 건지 오답 리스트에서 푼 건지 데일리에서 푼 건지 푼 건지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문제를 풀이가를 적고 정답인지 틀렸는지를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문제는 이 문제를 그 다음날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때 틀린 문제는 안 봐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안 봐요. 보면 좋죠. 근데 안 보고 들어가요. 이건 다음 시간에 그냥 들어가서 하면 돼요. 맞춤 문제의 풀이 과정을 봅니다. 맞춤 문제의 풀이 과정을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3레이어드 테스트로 넘길지 말지를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문제를 맞추긴 했는데 제대로 못 풀었구나. 이상하게 풀었구나. 정말 제대로 풀었구나.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이 풀어서 맞춘 문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거는 요거를 하나하나 첨삭하는 뜻이 아니에요. 첨삭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 만약에 다시 풀리실 거면 여기다가 포스트잇만 붙여놓으면 돼요. AV 페이퍼만 붙여놓고 이 문제 다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과정,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고 이 문제를 다음에 수업의 주요 아젠다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면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 프린트 꺼내놓고 너 요거 A, B, L 중에서 A랑 B랑 한번 잘 정리해봐봐.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순서 이렇게 쭉 돌아오겠죠? 그럼 다시 가서 이거 선생님한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줘. 설명시키는 거예요. 설명 잘하면 오케이 잘했어.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고 답 정리한 다음에 다시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수업 상황인지. 그래서 맞춤 문제를 가지고 얘가 진짜 이 문제를 알고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LMS에는 문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완전히 꼭꼭 짚고 넘어가는 정도까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풀이량이 충분히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이가 지금 이 과정을 선행해서 배우건 아니면 뭐해서 배우건 간에 이 과정을 처음 배우고 조금 어려운 문제집을 바꿔서 배우고 내신 때 가면 또 배울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문제풀이량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충분히 확보가 돼요. 적어도 저 LMS만큼은 제가 옛날에 공부했었던 정석처럼 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개념 정리가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으니 그런 것들을 외부의 기본 개념서에서 개념만 읽어볼 수 있는 책 한 권 정도는 옆에 사전처럼 붙여놔 주시라. 그게 저희가 추천해드린 게 중등과정에서는 숨만큼 나오대요. 굉장히 개념 정리가 교과서 혹은 교과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까지 다 챙기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왜 저기 둘째 딸이 첫째 딸은 개념 풀고 숙제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숙제는 NMS 걸로 해요. 아니면 그냥 일반 교재 우리가 학원에서 풀이하는 그거한테 숙제 확인이요? 아니면 숙제. 요거요? 네. 온라인으로 숙제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로그인하지는 않게 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얘가 진짜 로그인을 해서 공부를 하면 금상첨화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아주 강력한 유혹에 빠져요. 화면만 전환하면 카카오톡이 열려있고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 열려있고 유튜브 들어있어요. 얘가 핸드폰으로 뭐 할지 몰라요. 학원에서 이거를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로 숙제 시스템까지도 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도 나가는 만큼 문제들을 탑재해가지고 자동으로 숙제 나가게 해서 집에 가서 핸드폰을 보거나 태블릿을 보거나 하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전혀 손도 대지 않았던 이유는 얘가 만약에 집에 가서 숙제한다고 온라인 켰는데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욕먹는 시스템이 돼요. 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우리랑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숙제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오프라인 뭐 하냐? 저희가 여기에 실려있는 그 주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을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정해놓고 있잖아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마다 각각의 표준 문제집을 저희가 가이드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집을 워크북으로 사용하시거나 그 문제집과 비슷한 난이도를 워크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워크북이라는 거는 숙제용 문제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따로 복사해서 준다는 거예요. 문제집을 알고 보고 사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 과정을 나갈 때 너는 어떤 문제집 사와, 너는 뭐 사와 이렇게 해서 문제집을 사오라고 하면 돼요. 학원에서 사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교재를 혹시 팔아도 돈을 받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출판업을 등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원래 걸면 걸리죠. 세무서에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지만 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세무 자료를 교육청 직원들이 보지는 못해요.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무 당국이랑 교육청 당국이랑 완벽하게 이원화예요. 구청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독립적인 세 기관과 우리는 만나서 걔네들이 원하는 것만 제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서 교재를 돈 받고 팔아도 교육청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매출 전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만 원씩, 만 원씩 결제된 거 있으면 이거 뭐예요? 교육청에는 이런 금액 신고된 거 없는데요? 우리한테 신고된 거 없는데 이거 무슨 돈 받은 거예요? 이런 거 있을 거 아닌데 전혀 몰라요. 실제는 그냥 받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이면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저기 LMS에서 나오는 모든 분야의 리스트들을 선생님들이 사전에 볼 수 있는 과정은 없나요? 왜냐하면 수업의 업무가 많다 보면 즉각적인 질문들이 있을 때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선생님 화면에 들어가면 빨간색에 이렇게 돼 있어서 아이들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과정 진도바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정의 이름을 누르면은 이 과정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한 흔적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일단 다 볼 수는 있어요.
선생님 화면에서 정답까지 다 노출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이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선생님은 이 아이가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임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미리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그 이를테면 출력된 자료 비슷한 걸로 한 번에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으면 사전 준비가 되니까.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업의 방향이랑은 약간 이제 거리감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물론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7번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걸어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까지의 방법은 얘가 문제를 질문해오면 힌트를 주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힌트를 주는 건 적당하다고 봐요. 하지만 문제를 풀어주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문제를 풀어주려면 이 아이가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으로 생각을 해봤는지,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 개념이 없다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힐 기회를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공부하면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속도가 전혀 느리지 않아요. 물론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나갈 때 정해져 있는 내용을 조금 못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착시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기존의 모든 학원들이 썼던 방식대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줬다? 이게 1년 전에 수학 시험 봤을 때 그냥 딱 89점이었었거든요. 1년 뒤에도 89점이에요. 진도는 이때 중학교 2학년 애가 진도 3학년 1학기 나가고 있는데 1년 뒤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에서도 여전히 80점 될 거예요. 얘가 성적을 못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얘 지가 풀 줄 아는 건 풀고요. 풀 줄 아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풀 줄 아는 걸 잘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못 푸는 걸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아이가 연습해 봐야 돼요. 생각을 연습해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먼저 해주고, 이 문제에 질문이 들어왔으면 그런 방식으로 이거와 관련된 개념 영상을 다시 보게 한다거나 개념 정리를 다시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틀린 상태면 그 다음날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처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답답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시에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방법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변형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선택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요청하신 아이들이 여기서 푸는 문제들을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딱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현재는 없어요. 물론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파일 안에 한글 문서 형태로 들어있는 자료들이 있지만 이 자료들을 현재는 외부에 이렇게 노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네. 예를 들어 레벨 2가 중학교 레벨 2가도 개념 플러스 유형이랑 연동되어 있다고 치면요, 아까 그 문제는 그 개념 플러스 유형 그 문제를 보면 해결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생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쭉 풀어주는 거예요. 풀 일을 해주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개념은 뭐예요? 끝까지 안 풀어주고 네가 알아서 교과서 뒤적뒤적거리면서 끝까지만 풀어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거. 그 방법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알려줘요? 알려준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그 다음날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수학 선생님 잘 안 물어보죠? 뭐예요? 우리 반에 수학 제일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때 얘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맞다 이거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제가 강연 중에서 잠깐씩 이야기했잖아요. 맞다.
이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현상에다가. 이 뭐라고요? 아하 익스피리언스예요. 왜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름 붙여놨을까요? 이게 뭐라고? 아 맞다. 왜 여기다 이름 붙여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왜? 진짜 고민해본 사람들은 뭔가 실마리 딱 던졌을 때 거기서부터 그냥 온몸에 그 쫙 퍼지는 순간적으로 그 짜릿한 느낌, 이상한 그 전율 같은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소름 쫙 돋는 아 맞다. 아 내가 이거 왜 몰랐지? 뭔가 속 되게 시원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아 내가 이거 왜 생각 못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이걸 느낀 아이들은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네, 계속 좀 개념적인 이야기, 방법론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약간 수학 교육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에이블 LM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옳다고 믿고 있는 수학 교육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 적어도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확고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이런 방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강의형 학원에서 이 LMS 시스템을 가지고 데일리 테스트라든지 기존에 프린트를 내주던 그런 테스트를 그냥 이걸로만 딱 대체해 쓰실 수도 있어요. 가령 선생님 개념 설명을 쭉 다 해줘요. 1시간이고 30분이고 개념 설명 쭉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제를 풀려볼 시간이 오겠죠. 그때 자 이제 태블릿 열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 하고 이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선생님 앞에서 풀어줄 수 있어요. 어쨌든 틀렸으면 어디가 있을 거예요? 오더 리스트에 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자기지도 학습실 혹은 자습실 혹은 끝나고 어딘가에 남아서 오답 리스트 있는 거랑 슬리언스 테스트 있는 거 싹 정리하고 가 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던 수업 그냥 그대로 하시면서 이걸로만 바꿀 수 있어요. 왜? 기존의 문제집으로 테스트를 했건 혹은 프린트를 내줘서 그걸로 테스트를 했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수업 시간에 일정 부분은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강의하듯이 그냥 그대로 하시면서 여러분 수업 시스템에 1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걸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장점이 뭐예요? 일단 선생님들이 테스트 준비 안 해도 돼요. 데일리 테스트 준비 안 해도 된다고요. 오늘 테스트도 준비 안 해도 돼요. 이거 풀면 다음 시간에 누적 복습 테스트가 일단 데일리 테스트로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누적 복습 관리되고 오답 추적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온라인에 다 기록으로 남아서 학습 이력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적표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도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잡무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럼 렉처를 안 들어도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렉처를 안 듣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6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렉처가 있고 오답이 있고 그럼 이걸 누르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일단 오늘 수업에는 1회차를 카운트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누르면 여기에 동영상이 있고 이제 문제가 있겠죠. 동영상 안 봐도 괜찮아요. 동영상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보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안 보면 회색으로 남아있겠죠. 그런데 보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근데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돼요. 문제만 풀면 됩니다. 문제만 풀면 진도가 나가는 걸로 카운트가 돼요.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푼 기록에 따라서 그 다음날 데일리 테스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의 개발 목적은 크게 진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수학 공부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이상적인 수학 교육의 방향을 다소 포함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수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아우 저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면 언제 진도 나가고 노는 생각이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 좋은 건 나도 알아. 근데 에이 그래도 애들은 그렇지 않아.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아. 온갖 이렇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은 금방 수백만 가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지금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앞에 펴놓은 노트에다가 금방 10개지는 다 적을 겁니다.
제 생각과 반하는, 제 생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분들은 금방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토론하시면 얼마든지 난상 토론 벌일 수 있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결론 오늘 안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으신 대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수업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선생님이 편한 수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자유롭게. 오답 정리 안 해도 돼요. 계속 빈칸으로 두세요. 진도만 나가도 괜찮아요. 데일리 테스트까지만 나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성적표 여전히 나오고요. 보고서 여전히 나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만큼만 사용하셔도 원래 이 기능은 계속해서 돌아갈 거예요. 단 어디를 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서 렉처에 있는 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래야 진도가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데일리 테스트가 나오죠. 얘네들은 연도. 틀리면 여기. 얘는 맞추면 여기.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구조예요. 이 안에서. 요걸 가지고 학습 이력이 계속 남아요. 얘가 이 문제를 얘는 이 문제를 25번을 풀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덜어 있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25번이나 이 문제를 맞춰보려고 했잖아요. 진짜 풀어봤다면 찍은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해봤다면 공부한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25번 넘게도 풀어봤어요. 정적인 문제를. 왜? 풀 때마다 틀려요. 보면 모르겠어요. 밑에 힌트 보면은 미쳤다 내가 이거 또 까먹었어. 그 다음에 풀어요.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또 보고 풀어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요즘에 아이들도 똑같아요. 지금 맞추지만 다음날 뒤돌아서 보면은 몰라요. 그게 수학입니다. 왜 몰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시작점조차 눈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데는 기억이 나는데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했는데 미치고 한장하겠네 하고 끝까지 못 풀죠. 보면 맞다 미치겠네 진짜 이거 진짜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일주일 뒤에 이거 다시 풀어보겠죠. 근데 또 몰라. 왜 그래요? 이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되는 생각하는 방향이 여기 있다면 내가 평상시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식의 형태를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예요. 여기 뒤에 있는 걸 못 본단 말이죠. 그걸 보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계속 내가 얘 봤던 빈도수만큼 얘도 보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걸 아예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 스스로 못 풉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다시 갖다 붙여놓고 계속 띠리릭 할 때 이 레이저 범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도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보통 이렇게 안 풀리면 이렇게 하면 풀리던데 하고 바로 생각이 이어서 나야 된다고요. 그걸 하려면 혼자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 번. 한 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저도 택도 없었는데 저보다 머리가 나빠 보이는 얘는 더 택도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질문 있으신데? 네. 둘 다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은 진짜 유연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수험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멀쩡했던 애가 오늘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진짜 오늘은 되게 병신같이 굴어요. 아니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얘가 그냥 딱 이 유형 자체에 아주 취약한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이 난이도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만 높였더니 얘가 미친 척하고 아무것도 못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상한 애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한 애들이 요즘에 더러 많잖아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이상해요. 내일 또 괜찮을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 안에서는.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는 게 오늘 돌발 상황이 발생했으면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드리면 내 앞에 지금 적게는 5명, 뭐 4명, 많게는 8명 있는데 이 아이에게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시간을 쓰고 뭔가 집중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일어나요. 몰입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몰입이에요. 그래서 나는 잠깐만 설명해 줘야지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푹 빠져서 야 그래서 말이야 이거 막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15분 지나가 있어요. 다른 애들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막 두리부두리거리면서 이렇게 이게 한 번이면 괜찮아요. 한 달에 그냥 내가 맡고 있는 모든만 통틀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괜찮아요. 좀 여유 있게 일주일에 한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매 수업 시간마다 2-3번씩 반복된다? 이 학원 2개월 있다가 이 선생님 반 깨질 준비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 미리 뽑아놔야 돼요. 절대 이런 시스템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머지 이 아이랑만 공부하고 있을 때 나머지 아이들이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웨이팅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혼자 문제 풀다가 막히니까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고스란히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다 해요. 가끔씩 여러분들 건물에 아이들 학원 우리 학원 말고 다른 학원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말고 계속 타고 있어 보세요. 아이들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에 타서 아이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를 왜곡해서 하는지. 자기 맘대로 생각해서 맘대로 이야기해요. 본인이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겠죠. 자기가 잘못한 거는 톡톡 대놓고 나머지 것들만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내가 이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 안 하고 선생님이 나한테 욕했어? 뭐? 내가 뭐 했는데? 아니야 나 그냥 문제 안 풀었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에요. 물론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한 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몇몇 개들을 편집당했잖아요.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망한다고 하는 건 개별 맞춤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 한 아이에게 스트레이트로 5분 이상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주 가끔 이 친구로 붙잡고 10분 동안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다른 아이들이 1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이 태스크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해야 돼. 계속해서 봐야 돼요.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책상 배치 이렇게 해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디귿자로 놓는 거. 선생님 여기 앉아 있고요. 아이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6명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을 봅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 어디 보자. 그래 너 여기 계속하고 있어. 영상 보고 개념 정리하고 있고 데일리 테스트 먼저 풀고 너 데일리 테스트는 다 정리됐어. 그럼 틀린 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아 요건 여기 개념 다시 봐야겠다. 여기 3레이어 테스트 정리하면서 나머지 오답 리스트에 있는 문자 3문제만 정리해. 여기서 영상 보고 있자. 지금 너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하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빙글빙글 계속 이렇게 돈다고요. 절대로 한 아이에게 그냥 느낌적으로 1분 이상 스트레이트로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선생님이랑 학원에 120분 있잖아요. 120분 내내 선생님이랑 뭔가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쪽에 앉아있고 선생님 여기 있어요. 질문 있으면 손 들어. 그리고 선생님은 뭐합니까? 잠깐 드릴게요. 잠깐만. 뭔데? 하고 이러고 가죠. 그리고 거기서 스트레이트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애 있으면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있고 망한다니까요. 왜? 이 경험은 아이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경험이랑 비슷해요. 그쵸? 근데 아이들은 뭘 원해요? 선생님 설명해주는 개념 수업을 원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서 문제만 많이 풀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에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학원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조금 똘똘한 아이는 엄마 나 그냥 학원 안 다니고 독서실 다녀도 될 것 같아. 아니면 학원 좀 바꿔줘. 아니 수업 시간에 그냥 계속 뒤에 앉아서 그냥 문제만 풀어. 그냥 선생님한테 질문 몇 개만 선생님이 그냥 풀어주고 그냥 그게 다야. 엄마가 느끼기에 이 학원 시스템 어때요? 그지 같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혼자 있다는 느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일자로 깔아놓고 그래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아 너 이래? 잠깐만 여기 요거 한번 처리해보고 영상 한번 보고 개념 정리하고 있어. 어떻게 잘 돼? 그래 또 가서 그래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계속 선생님이 내가 뭐 하고 있는 걸 계속 참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선생님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느껴요. 그냥 손 하나만 얘 앞으로 가도 그래요. 실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 손 안에 거리에 들어오잖아요. 딱 이 정도 거리가 프라이빗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으로 누군가가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를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떻게 해요? 두 사람 다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각선 구석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도 않고 대각선으로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에 있으면 그 반대편에 보통 있단 말이죠.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공간, 특히나 어른들은 이미 사회화가 됐기 때문에 그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써가지고 있으면 기분 어때요? 더럽죠?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엘리베이터는 혼자 타거나 나 아는 사람이랑 둘이 타는 게 제일 좋잖아요.